네, 이번 주 투자자들이 주목하며 챙겨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주요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도 진행이 됩니다. 개장 후 시장 상황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기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개장하고 이제 30분이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새벽에 미증시가 꽤나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매수 물량까지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조금은 발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까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본다면 최근에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점을 찍고서 계속해서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순매수 전환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탄력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밀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었던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되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위주들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재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테마를 얻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 탄소 포집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퓨리오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섹터별로 좀 특징을 보이는 걸 좀 설명을 주셨는데 어제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또 어느 정도 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도 했거든요. 오늘은 종목별로는 그래도 다시 좀 반등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업종 대비,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저는 견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업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브릿지 바이오텍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이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ETF 자금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밀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장 초반에 펩트론이라든지 퓨처캠 같은 기업들이 같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보시면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추세적으로 붕괴됐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었죠. AACR이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쪽에 대해서도 관세의 무풍지대로도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기대감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 내지는 약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로도가 갑자기 좀 몰려오면서 어제는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야이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의 반발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수출할 때 원료와 그러니까 완제품과 원료를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료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원료 같은 경우는 완제품 원가의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약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세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들만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우리가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는 이 CDMO,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보안법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ST팜 같은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안 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CDMO 쪽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약가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이오시밀러라고 보신다면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점 하한가가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어떤 다섯. 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네.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고 하는데 무슨 뭐 상장 폐지 위해서 자본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쪽에 상장 폐지 걱정해야 될 회사들 좀 있죠? 바이오 업계야. 예, 꽤 많이 있는 것으로 꽤 알고 많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서도 가끔씩 몇 배짜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네. 중에서도 네. 재무만 본다면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또 이제 재무제표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를 우리가 다른 업종들과 비교해서는 조금 이제 유하게 본다라기보다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이라든지 규모가 큰 기업들 중에서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알테오젠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주주가 오리온으로 들어오면서 자금력에 대한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과거에는 임상실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4조 정도의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무를 본다면 굉장히 우량하진 않습니다. 지금 혹시 제 화면이 보이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재무를 보시면 빨간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쨌든 기술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느냐? 저는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술력에 대한 그런 면밀한 분석을 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조선주 말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 좀 빨리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조선이다, 뭐 LNG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탄소 감축, 아까 전에 우리가 탄소 포집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회사기구라고 하는 IMO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선박을 통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도 회의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 탄소 배출을 좀 더 강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박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됐었던 선박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선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엔진 자체가 친환경 선박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조선 업황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서 전 첫 번째 우리나라 조선 업황들이 좋은 것은
것은 LNG라든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본다라고 한다면 MRO죠. 우리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대한 그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에 들어갔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재작년에도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주가 흐름이 더디게 나오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조선 업체들이 중국계 업체거든요. 예. 근데 이 중국을 어쨌든 규제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LNG 쪽에 대한 부분들, MRO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운임 그 해운사와 뭐 선사에 대한 제재까지도 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처음에 그런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잠깐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왔지만 최근까지 조선주들이 보여줬었던 상승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전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것도 맞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 쪽에 대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과 이 관세에 관련돼서 통상 협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요청할 수 있는 분야가 전 조선, LNG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도크가 다 채워져 있다라는 네. 부분들은 좀 네. 부담이 되거든요. 예. 도크가 전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주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수주 물량이 많이 몰려온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네. 몇 년 후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기자재 쪽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크가 채워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PER이나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자재 쪽도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울산 쪽은 어떤지 몰라도 저 한 2, 3년 전 거제 함 갔다가 그 썰렁한 그게 좀 씁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또 한번 가봐야겠다. 분위기 또 살짝 좋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한때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었는데 걔도 많아요. 거제에서는 그때 중공업 네. 호황일 때. 근데 이원 부장님 이건 뭔 소리입니까? 포스코하고 현대차 이거 서로 협력하겠다는 게 어떤 식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고 서로 뭐 덕과 실이 좀 계산이 됩니까? 일단 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현대제철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대제철과의 그런 라이벌 관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지을 때 어쨌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예. 그 비용의 일부를 포스코 측에서 이제 같이 한번 협업을 하겠다. 협력을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 쪽에서는 절감이 된다라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대 쪽에 들어가서 공장을 지어서 공장이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 철강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철강 쪽에 대한 기술력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로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전기로 같은 경우는 고철을 넣어서 만든다라고 해요. 예. 이게 품질이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이 많이 되진 않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품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DRI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제 그 전기로에다가 고철이 아니라 좀 더 정제된 철을 넣어서 예. 좀 더 품질이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철강이 생산된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입장에서도 현대차에도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우리가 그 소재 수급 자체를 포스코 그룹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합종 연행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조선사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SDI하고 조선사하고요? 예, 배에다가 2차 전지를 넣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난국이지 않습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위기를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런 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관세 전쟁에서 반도체 섹터도 어느 정도 조금 우려가 있을 법한데 오히려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른바 B2라고 하죠. B2도 늘었다고 하고 또 어제 나온 그 수출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또 반도체는 또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가 어제 나온 수출 데이터까지만 본다면 반도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리고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은 아니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반등을 할 수 있을까의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관련 기업들보다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분에는 결국에는 저평가라는 부분이 저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될 테고 그리고 반도체 쪽 안에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최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던 것이 뭐 유리기판 같은 종목들입니다. 뭐 피롭틱스 같은 기업들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뭐 PCB라든지 이런 기업, 이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수면 아래로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최근 이제 대형주 위주로 신용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저도 살짝 불안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신용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저점대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용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성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반도체를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AI 쪽이 붙으면서 어쨌든 성장성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축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대형주의 신용이 들어오는 물량들은 살짝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적까지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2분기와 3분기, 4분기까지도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에서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외에도 레거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D램과 낸드 같은 경우도 가격에 대한 개선폭이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동진세미캠이라고 하는 소재 기업이 올라왔는데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미증시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우리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로봇 얘기가 좀 뜸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한번 시세 나는 것들이 조정 중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만고만하고 지금 로봇 쪽은요? 네, 로봇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은 충분히 봐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옵티머스 쪽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하방으로 열린다든지 많이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텐데 그때까지는 이제 로봇 관련주를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지켜보셨다가 뭐 테슬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가 크게 밀릴 경우에는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쪽이랑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겹치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뭐 센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겹치고 있는 산업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아디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